자, 심장을 옆에다가 살짝 그려줄 테니. 자, 심장이 이제 마주보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 왼쪽이긴 하지만 마주 본다면 이쪽이 오른쪽이죠.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이고 여기는 왼쪽이고 넓은 곳은 피가 들어오는 심방이고 아래쪽은 피가 나가는 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죠. 네. 됐죠? 자, 피가 이제 어떻게 나가냐면 자, 폐로 가는 게 있고 온몸으로 가는 게 있는데 자, 온몸으로 가는 것부터 하면 온몸으로 가는 게 좌심실에서 온몸으로 가는 혈관은 나갔으니까 동맥이죠. 동맥이긴 한데 온몸으로 갔으니까 동맥이 좀 크겠지. 그래서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쓰는 건 바로 동맥혈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색깔 구분해서 쓰는 게 좋아. 빨간색은 동맥혈, 파란색은 정맥혈. 자, 동맥혈이란 산소의 분압이 높고 CO2의 분압이 낮은 거. 맞지? 자, 그러면 CO2의 분압이 낮으면 pH는 어떻게 돼? pH는 높겠죠. 알겠지? 그것들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따로 안 쓰고. 자, 그럼 온몸을 지나면 CO2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정맥혈로 바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온몸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얘는 대정맥이 되죠. 자, 이 과정이 바로 체순환 과정입니다. 그럼 이 그림을 그리면 체순환 과정을 말로 쓸 수 있죠. 여기 좌심실, 온몸, 대정맥, 우심방. 이게 체순환입니다. 알겠죠? 우리 심장에서 나가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폐순환은 뭐냐면 자, 우심실에서 나갑니다. 자, 우심실에서 나가는데 폐로 갔으니까 폐동맥이죠. 폐동맥. 폐를 아니지. 이때는 파란색이지. 미안. 온몸을 거치면서 CO2가 높아진 상태에서 폐로 가서 O2를 받으려고 가는 거니까 동맥이긴 하지만 O2의 양은 적어서 정맥혈입니다. 그래서 이 폐로 가는 이 혈관은 폐동맥. 자, 동맥은 동맥이지만 얘는 정맥혈이야. 그래서 가장 많이 헷갈려해.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은 동맥혈과 정맥혈이랑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폐를 거치고 나면 동맥혈로 바뀌죠. 그래서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이 혈관이 바로 폐로부터 심장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폐정맥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폐순환은 여기서 나가서 폐동맥, 우심실, 폐동맥, 좌심방까지가 바로 폐순환. 알겠니? 보고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소화기관의 종류와 소화의 종류, 영양소의 흡수 과정. 소화하는 기관이. 소화기관이네. 이거 니은자 빼고. 소화기관의 종류도 진짜 나올 수 있어.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다고. 소화기관의 종류에는 종류가 좀 많아서 일단 크게 내가 분류를 좀 해줬어. 음식물이 소화되는 소화기관이 있고, 음식물의 소화 장소가 있고, 자, 그리고 소화액 관련 소화기관이 있습니다. 소화액 관련 소화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소화되는 장소인 소화기관에는 뭐가 있냐면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음식물이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이 중에서 좀 헷갈리는 게 대장이 좀 헷갈리죠? 대장도 소화기관입니다. 항문도 있어? 알아서 항문도 써줄게. 계속 항문 버리고 있어. 자, 항문도 좀 헷갈립니다. 이 대장하고 항문은 둘 다 똥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똥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속한다. 절대 배설물이 아니다. 자, 소화에 관련 소화기관에는 간, 이자, 쓸개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 중에 좀 자주 좀 많이 나와서 헷갈리는 게 이자가 좀 많이 헷갈리고요.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간이 제일 많이 나오죠. 이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자는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이기도 하니까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간 같은 경우도 많이 등장하죠.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만들어지는 곳,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곳 해가지고 호르몬하고 같이 연계돼서 나오기도 하죠. 알겠죠? 그리고 노폐물 중에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죠. 알겠죠? 그래서 자주 등장한다. 자, 소화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계적인 소화와 화학적 소화로 나뉘고요. 화학적 소화. 자, 기적 소화는 뭐냐면 큰 씨를 작은 씨로 쪼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쪼개진 거죠. 알겠죠? 이 물리적으로 쪼개진 이런 소화 작용을 바로 기적 소화 작용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러면 이 물질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효소가 관여한다 안 한다? 효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효소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크기가 쪼개졌어도 얘는 이화작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 이화작용이 아니다. 이화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을 할 때 에너지가 방출되지도 않습니다. 알겠죠? 이런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쓸개즙의 작용이 있습니다. 쓸개즙의 작용이 대표적인 계적 소화 작용이다. 따라서 쓸개즙은 효소다 아니다? 아니다. 쓸개즙은 효소도 아니지만 계적 소화를 시켜주니까 소화액은 맞다. 알겠죠? 자, 쓸개즙은 소화액은 맞지만 효소는 아니다. 그래서 쓸개즙이 어떤 작용을 해주냐면 고체 지방 덩어리를, 그렇죠, 얘가 액체 지방으로 유화시켜줍니다. 유화 작용을 해준다. 흐를 수 있게 해준다, 또는 액체로 변하게 해준다, 기름처럼 변하게 해준다. 유화 작용이라 그래. 그래서 어쨌든 지방이 지방으로 됐으니까 얘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기적 소화에 속하는 거. 그 다음에 화학적 소화는 뭐냐면 이거랑 비교해서, 자, 큰 C가 작은 A와 작은 B로 쪼개진 겁니다. 자, 화학적으로 바뀐 거다. 알겠죠? 화학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하다.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니까, 자, 이러한 반응을 이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얘는 이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화작용이니까 고분자가 저분자가 될 때 열을 방출하죠. 따라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입니다. 알겠죠? 이때 나오는 에너지, 화학적 소화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에 의해서 ATP가 합성될 수 있다 없다? 왜 안 된다? 왜 안 된다? 왜?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안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ATP를 합성하는 건 오로지 뭐밖에 없다? 세포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화학적 소화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서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게끔 화학적으로 쪼개는 역할을 하는 게 화학적 소화죠. 그러니까 이 화학적 소화 자체에 의해서 세포 호흡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죠. 세포 호흡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ATP는 합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는 건 아니야. 에너지는 방출했단 말이야. 그럼 이 에너지는 어떻게 돼? 100%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알겠죠? 얘는 100% 열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소화를 시키고 있을 때 콧잔등이나 이마에 땀이 맺히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알겠죠? 특히 이제 매운 음식 먹었거나 짠 음식을 먹었거나 이러면 더 많이 나죠. 자극이 오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나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양소 흡수 과정은, 이거는 이 단원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야. 영양소 흡수 과정하고 그 다음에 노폐물의 배출 과정은 이 단원에서 한 문제가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내용이야. 근데 헷갈리면 무조건 틀려. 헷갈리면 틀리니까 잘 기억이 안 나면 집에 가서 잘 정리하고 외워주세요.
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최종 분해 상태가 바로 포도당이고요. 자, 그리고 단백질의 경우에는 최종 분해 산물이 아미노산이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최종 분해 산물이 지방산 한 개와 모노글리세리드죠. 맞죠? 그래서 이 최종 분해 산물들이 어떤 식으로 흡수가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화되는 과정까지는 안 써도 돼. 알겠지? 그래서 흡수된 장소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융털이죠, 융털. 융털로 흡수가 되는데, 융털이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뉩니다. 가운데 있는 암주간과, 자, 그리고 암주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으로 나뉩니다. 얘는 모세혈관. 그래서 이 암주간과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게 좀 다르더라. 그래서 첫 번째 수용성 영양소. 자, 수용성 영양소에는 뭐가 있냐면 뭐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물, 비타민, 아데크. 물도 영양소야. 따라 에너지원만 영양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양소는 주 영양소와 부 영양소로 나뉘어. 그러니까 에너지원인 건 주 영양소, 에너지원이 아닌 건 부 영양소라 그래. 그러니까 물도 영양소 중에 하나야. 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도 있죠. 수용성 비타민, 그리고 무기염류. 그러니까 수용성 비타민은 뭐가 있냐면 B와 C가 있습니다. BC카드가 물에 빠졌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BC 수용성 비타민. 그래서 무기염류는 여러 가지 이온, 무기염류들. 무기염류는 뭐냐면 금속 양이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철 이온 뭐 등등등 우리 몸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금속 양이온들. 자, 여기 어떻게 흡수가 되냐면 얘네들이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된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게, 자, 수용성 영양소는 물에 잘 녹죠.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혈관으로 바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혈관이 막혀 안 막혀? 안 막히죠. 그러니까 수용성 영양소는 바로 다이렉트로 모세혈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들어온 다음에 이 모세혈관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간으로 가기 위한 혈관. 그러니까 여기 이 소장하고 간하고 연결돼서 간으로 가는 혈관을 뭐라고 하냐면 소장에서 간으로 갔으니까 동맥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소장에서 간으로 가는 혈관 동맥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야지만 동맥이야. 하지만 간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간동맥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간으로 갔으니까 간문맥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간으로 가는 문맥이다. 간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간문맥으로 가서 간을 지나서 이제 간으로부터는 이제 심장으로 가는 혈관 간종맥을 통해 이제 심장으로 가는데 자, 간정맥으로 간 다음에 이 심장이 간이 좀 밑에 있죠. 심장보다 간이 좀 밑에 있단 말이야. 그럼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죠. 그렇지. 대정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우리 아래쪽 몸을 돌고 들어오는 대정맥이 있고 위쪽 몸을 돌고 들어오는 대정맥이 있다고. 그래서 하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대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용성 영양소. 지용성 영양소는 뭐가 있냐면 지방의 최종 분해 산물인 모노글리세리드와 플러스 지방산. 자, 모노글리세리드는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알겠죠? 그리고 지방산 두 개가 있겠죠. 이거 둘이 합치면 지방이죠. 중성 지방.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개. 이게 지방 구조도 이해해야 돼요.
구조도 이거 다 중학교 때 나오는 거라 이게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도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BC 빼고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어는 외워야 됩니다. 아데크. 뭐 아데크, ADK, 아데크 몇십 대잖아. 아덱, 아닥. 아덱이잖아, 덱. 아닥. 아덱.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래서 얘네들 어디로 가냐면, 자, 근데 얘네들은 흡수 과정이 좀 특이해서, 자, 지방이 이렇게 들어왔어. 근데 지방은 너무 크니까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 상피세포를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자, 소화되면 쪼개지게 되고, 쪼개지면 이제 들어올 수 있다고. 이 형태의 상피세포로. 자, 근데 쪼개진 다음에 들어왔어. 들어온 다음에 좀 문제가 되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지방산 때문에 주변의 pH가 어떻게 돼요? 지방산은 산성 물질이니까 낮아지겠죠. pH가 내려가면 효소들의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 얘가 이제 지방산의 형태로 흡수가 돼가지고 온몸에 다 전달해버리면 온몸에 지방산이 다 이동하면서 pH가 계속 다 내려가겠지.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한다? 다시 들어온 다음에 재합성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지방으로 재합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암주간으로 들어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의 형태로 흡수된 후 지방으로 재합성 된다. 중요합니다. 그 여기다 가로치고 pH 조절이라고 쓰면 되겠다. pH를 조절하기 위해서 다시 재합성 된 다음에 재합성 된 후에 암주간으로 들어온다고.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암주간. 자, 이 암주간은 우리 몸의 림프관과 연결되어 있어서 림프관으로 이제 들어오고요. 자, 이 림프관이 모여서 모이는 곳이 있어. 우리 몸에 림프관들이 쫙 모이는 곳. 모이는 곳이 바로 가슴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슴 림프관이라고 합니다. 자, 가슴 림프관인데 말이 기니까 이 림프자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가슴관이라고 한다. 자, 근데 그 다음에 가슴관이 여기 쇄골 있죠. 목에 있는 쇄골. 이 쇄골의 아래쪽을 지나서 위로 올라온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와. 쇄골의 아래쪽을 지나서. 그래서 쇄골의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쇄골하 정맥이라고 합니다. 또는 빗장 밑 정맥이라고도 해. 알겠지? 그래서 이 가슴관을 지나서 쇄골하 정맥 또는 빗장 밑 정맥 같은 말. 그래서 정맥을 지나서 위로 올라온 다음에 들어오니까 상대정맥이야, 하대정맥이야? 상대정맥인 거죠. 상대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들어온다. 저 쇄골 하정맥 빗장 및 정맥. 여기까지가 영양소 흡수 과정. 그 다음에 노폐물의 배출 과정. 이것들은 좀 떠올리죠? 문제 좀 많이 나왔던 거라서. 그러니까 너네들이 약간 그 2, 3, 1, 2단 왜? 1, 2단원 내용들이 조금 부실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내신 때 같이 공부를 안 해서 물론 뭐 다른 가서 공부했겠지만 그래서 내신 때 제대로 이제 막 집중해가지고 막 그 이론 점검을 좀 안 해줘가지고 뭐 따로는 공부했겠지만 좀 정리가 좀 부실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막판에 좀 잘 마무리해야 돼. 내용 때문에 틀리지 않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자, 탄수화물은 CHO, 지방도 CHO, 단백질은 CHON. 그래서 탄지단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탄수화물과 지방은 구성 원소가 같으니까. 그리고 단백질은 N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구성 원소가 다르죠. 그래서 같은 거기에 좀 묶어주고 단백질은 다르니까 맨 밑에다가. 알겠죠? 그래서 세포흡이 되면
세포호흡이 일어나면, 자, 세포호흡은 일반적으로 산소와 결합하죠. 산소호흡이 일어나죠. 세포호흡 중에서 무산소호흡은 일부의 세포만 하니까. 그래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산소가 이용돼서 산소랑 같이 결합해서 산화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산소랑 결합하게 되면, 자, 이 탄수화물은 세포호흡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이 CO2와 물이 만들어지죠. 맞죠? CH5하고 O2를 조합하면 만들어지는 게 CO2하고 물밖에 없죠. 맞죠? 자, 지방도 마찬가지 CO2하고 물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CHO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CO2하고 물은 만들어진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 CO2는 얘네들은 전부 다 노폐물인데, CO2, 물 포함해서 다 노폐물인데, 이 중에서 노폐물인 CO2는 어디로 가냐면 기체니까 호흡기로 가서 배출되죠. 얘가 호흡기로 가서 외부로 배출된다. 자, 그리고 이 물도 일부는 호흡기로 가죠. 일부가 호흡기로 가서 배출돼서 내가 숨쉬는 그런 날숨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대부분 어디로 간다? 쪽이 어디야? 대부분은 배설계로 가서 외부로 배출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N이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은 세포결과 뭐가 또 만들어지냐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 단백질 유지에 습사를 하게 되면 뭐가 많이 다 했었어? 단백질 유지에 습사를 하게 되면 뭐가 많이 만들어진다? 암모니아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암모니아가 많이 만들어지면 내 몸의 액상이 어떻게 돼요? pH가 어떻게 돼요? 액성이 높아지죠. pH가 높아지죠. 그럼 안 되겠죠. pH가 높아지면 세포 근처의 모든 효소들의 활성도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효소들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 물질사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얘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최대한 pH가 높지 않은 물질로 바꿔야지. 그지?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간으로 가서 요소로 바꿔줍니다. 자, 보이니? 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한 물질, 요소는 독성이 약한 물질로 그래서 바꿔준다. 근데 요소도 노폐물에 포함돼. 이렇게 요소도 노폐물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바뀌어준 애들은 어디로 배출되냐면 배설기로 가서 배출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노폐물의 배출 과정. 감각의 중추고, 그러니까 이게 체감각의 중추라고 써. 체감각의 중추. 그리고 연합령은 감각령의 흥분을 운동령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감각령과 운동령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등작용의 중추를 합니다. 자, 운동령은 수의적 평형 조절의 중추입니다. 자, 여기서 수의적 평형 조절이 뭐게? 알기 쉽게 바꾸면 운동하는 거. 수의적 평형 조절을 알기 쉽게 바꾸면 수의적인 평형 조절을 알기 쉽게 바꾸면 평형 조절. 생리적. 평형 조절은 알기 쉽게 바꾸면 골격근의 조절이라고 생각하면 돼. 골격근의 조절. 알겠죠? 얘가 골격근을 조절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골격근을 수의적으로 조절하는 거에 대한 중추 역할이 바로 대뇌의 거칠의 운동령이라고. 알겠죠? 왜냐면 이 평형 조절이 어떤 경우도 있다. 저거. 평형 조절이 불수의적인 경우도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골격근을 불수의적으로 조절한다 그런 뜻이야. 그거에 대한 중추가 누구다? 손해. 기억나니? 그건 손해. 자, 수의적인 평형조절의 중추는 대뇌 거칠의 운동령이고.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속질은 뭐냐면, 속질의 기능은 대뇌의 좌우 반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좌우 반구를 연결한다. 이렇게 좌우 반구를 연결하는 그 속질의 그 부위를 뭐라고 하냐면 뇌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딱 써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5개 교과서 중에서 2가지가 나와. 2군데 교과서에서 뇌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능에서 뇌량이라는 설명을 없이 내지는 않겠지만 낸다면 지문을 주고서 내일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다시는 얘기하지 마. 그 얘기는. 알겠지? 응. 네가 무슨 점쟁이야? 나올 걸 다 알아. 그 다음에 척수. 척수의 일단 구조부터. 척수의 구조가 뭐가 있니? 겉질, 맞아요. 척수의 구조는 겉질과 속질로 나누면 되고요. 자, 근데 이 척수의 구조는 대뇌하고는 반대죠. 대뇌하고는 반대이기 때문에 겉질에 축삭돌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겉질이 백색질이고, 자, 속질이 반대로 신경세포체가 많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회색질입니다. 자, 근데 말초하고 중추랑 연결될 때는 얘랑 연결돼야 돼. 대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속질에 들어있는 얘랑 연결되기 위해서는 속으로 들어와야죠. 말초가 속으로 들어와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척수만의 독특한 구조가 나타난다고. 그게 바로 전근과 후근입니다. 속질에 말초가 연결돼야 되니까 척수의 속질과 말초 신경이 연결되기 위한 구조.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전근과 후근이 있습니다. 전근과 후근. 그래서 전근은 뭐냐면 운동신경의 다발, 후근은 감각신경의 다발.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기능, 척수의 기능은 자, 척수는 중추와 말초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요. 갖고 와. 첫 번째, 중추신경과 말초를 연결한다. 따라서 이 척수가 다치면 이리 와서 줘. 척수가 다치면 중추와 말초를 둘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척수반사의 중추 역할을 합니다. 척수반사의 중추. 척수반사에 뭐가 있게? 아무거나 떠올려봐. 그렇지. 무릎반사. 그렇지. 회피반사. 배뇨배변. 배뇨배변 또 땀분비. 그리고 젖분비까지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땀분비, 젖분비까지 척수반사. 그러니까 척수가 다치면 젖도 안 나와, 땀도 안 나오고.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신경계 이상질환하고 식물인간과 내사는 잘 안 적혀 있기도 하지. 만약에 안 적혀 있으면 이론서에도 옮겨서 적어놔. 자, 중추신경의 이상은 뭐가 있냐면 알파가 있습니다.
알파 이렇게 쓰면 되고 말초신경 이성은 루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R은 뭐냐면 알츠하이머병, 파는 파킨슨병, 루는 루게릭병, 레는 레프선병. 그래서 각각 뭐에 이상이 있는지 간단하게. 자, 알츠하이머는 대뇌의 신경이 사멸되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대뇌의 기능이 마비가 일부 기능이 마비가 되거나 잘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치매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파킨슨병은 중뇌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중뇌가 이상이 있어서 첫 번째 도파민의 분비가 잘 안 되고요.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우울감이 나타나고, 자, 그리고 중뇌가 또 하는 일이 뭐냐면 불수의적인 평형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얘가 다치면 불안정한 자세가 나타납니다. 알겠죠? 불수의적인 평형 조절 잘 못하니까 자꾸 비틀비틀 거리거나 걸을 때 자꾸 넘어지거나 불안정한 자세가 나타난다. 자,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이 사멸되는 거예요. 체성운동신경, 체성운동신경이 사멸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움직임을 잘 못하는 거. 자율신경은 사멸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스스로 호흡은 잘해요.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자, 그리고 레프선병은 자, 우리 몸의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모두 이상이 있는 질병입니다. 자, 근데 감각신경은 얘밖에 없으니까 얘가 나오면 무조건 레프선병. 알겠죠? 그 다음에 식물인간하고 뇌사의 차이점은, 자, 식물인간은 다른 건 다 살아있는데 대뇌가 다이한 거예요. 대뇌가 죽은 거. 자, 대뇌는 죽었지만 여러 가지 뇌 간들은 살아있는 거. 뇌 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연수도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과 여러 가지 대뇌의 기능은 못하지만 뭐는 할 수 있다? 생명활동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뇌간, 간뇌, 연수, 중뇌 합쳐서 뇌간이라 그래. 관뇌, 연수, 중뇌 적어나 모르면. 그래서 연수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활동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생명유지장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겠죠. 생명유지장치는 필요 없다. 윤수가 자지 말고 졸리면 환기해. 계속 자고 있어. 그냥 보고 있었어. 자, 뇌사는 연수가 뒤진 거예요. 연수가 죽었으니까 생명활동을 못 하겠죠. 그래서 곧 모든 뇌가 죽는 겁니다. 모든 뇌가 다이하는 거다. 그래서 생명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명유지장치가 필요하다. 생명유지장치와 여러 가지 간병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뇌사의 경우에는 한 달마다 들어가는 그런 병원비가 너무너무 큽니다. 1,000만원에서 1,500만 원 나와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뇌사는 불가능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다. 그럼 왜 왜냐면 생명유지? 이게 너네 부모님이라면 이라는 거죠. 너네 부모님이라면 이걸 빼는 순간 진짜로 죽는 거기 때문에 그 끈을 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살려놔요 이렇게 하겠지만 남의 일이라면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부모님이라면 그게 달라지는 거죠. 아닌가? 더 빼나? 나쁜 놈 그거 아니지? 이해 못하는 거 아니지 지금 내 말 이해를 해줘야 돼? 사람 죽음이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냥 죽은 사람 가지고 그냥 생명유지장치 끼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라면 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뇌사를 죽은 거라고 인정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그런 판단 논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되셨으면 인정 안 하는 거라고. 알았지?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살아나실 거예요 하는 거라고. 실제로는 의학적으로는 죽은 건데. 그리고 호르몬의 특징은 보고 적어.